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겠지, 자식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겠지라는 것은 정말 옛날 생각이죠.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주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자산의 배신. 이걸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직장인들이. 주식 채권에 매달린다?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뭐 통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들이 노인 인구 중에서 거의 40%에 달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이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노후 준비 상태나 이런 것들이 왜 안일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일이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다 챙겨가도 막상 딱 가보면은 뭘 또 안 챙겨오고 뭘 또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행도 그런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노후를 겪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많겠죠. 첫 번째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얼마 안 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뭐 소득도 없어지는데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그냥 대충 좀 절약해서 안 쓰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니까 돈도 정말 안 쓰면서 잘 지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왜냐면 그분들은 6.25 전쟁도 겪고 배고픈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 뭐 굶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맨날 굶는 걸 일처럼 하셨던 분들이고 정말 작은 돈을 갖고도 나름대로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있죠, 인터넷 쓰죠, 문화생활하죠, 외식하죠, 뭐 레저 즐기죠.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만 본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지금 한 달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에서 만약에 자녀 교육비를 쓰시는 분은 자녀 교육비 빼세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 하면 그 대출 이자도 빼세요. 그러면 남는 그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가 여러분들의 순수 생활비예요. 순생활비. 그 순생활비의 2배 듭니다. 아닐 것 같죠? 자, 그럼 어떤 분이 한 달에 200만 원을 써. 200만 원 쓰는데 내가 애는 없어서 교육비는 안 나가는데 이자를 한 30만 원 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70만 원 쓰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노후에는 그럼 얼마 필요하냐? 곱하기 2 하면 350만 원 필요하다는 겁니다. 2배나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를 갑니까? 회사를 가잖아요, 회사. 회사에 매여 있잖아.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이잖아요. 근데 170 쓰는 거야. 노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 물론 노후에도 일을 하기는 할 겁니다. 뭐 완전히 그냥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막 논다는 아니고 풀타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월화나 뭐 아니면 수목이나 뭐 한 화수나 이 정도만 자기 어떤 일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되는데 여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나 지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한테는 여가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에서 누워서 자고 텔레비 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체놀이 하는 게 여가 생활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스포츠를 하든지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그동안에 젊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지냈으니까 노후에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순생활비에 곱하기 2 하셔서 그 금액만큼이 현재 화폐 가치로 필요한 거예요. 매달 통장 1일 날 그 돈이 350만 원이 들어와야 돼, 매달. 그러면 이게 만만한 준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지금 350이야, 뭐 내가 일하면 되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현재 화폐 가치로 35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져서 5%인데 일단 10년이나 20년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350을 쓰고 싶잖아요. 그럼 350만 원 곱하기 1.03에 20승을 해서 나온 금액, 그 금액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겠지, 자식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겠지라는 것은 정말 옛날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조차도 어렸을 때도 생각 안 했던 거고 저희 부모님조차도 생각 안 저희 한 할머니 정도나 할아버지 세대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유럽 가보면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노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야. 젊은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관광객밖에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 노인들이 왜 해피하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버는 소득의 거의 50%에 가까운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가 은퇴할 때 받았던 최종적인 소득의 거의 80%를 죽을 때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보장을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300을 타는데 150을 세금으로 내.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10명 중에 4명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에 37.5%가 면세. 세금이 없어. 세금 그렇게 안 내는데 뭐 나중에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타게 될 텐데, 국민연금은 69년도에 이전에 태어난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65세 이후에 탑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돼야지 이제 노령연금을 주는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욕부터 하고 보는 거,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을 하는 제도예요. 아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데도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요? 물론 기금이 고갈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 번도 안 뜯어 고쳤으니까 문제는 있죠. 그걸 이제 빨리 개혁을 해서 뭐 수급 조건을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라든지 뭐 이런 변화는 물론 있겠지만, 주겠다는 걸 안 주는 건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하면 거기에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노령연금을 타는지가 나오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0에서 120 사이?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돈 나온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입니까? 100만 원이 지금 화폐 가치로 1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근데 그걸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니까? 기득권을 보호한다고요. 2024년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뜯어고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약속하고 있는 금액을 깎는 거는 국민적 반발이 있어서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건 그대로 지켜주겠다.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내고 있는 9% 요율은 좀 약하니까 올린다. 얼마나 올릴지 모르죠. 근데 뭐 한 13%? 한 4% 올리는 걸로 저는 얼뜻 들었어요. 그 관계되어 있는 분한테. 뭐 정확한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물론 내가 내는 동안의 고통의 분담이나 이런 건 늘어나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안 나오거나 이런 유언비어나 선동을 하는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던데, 물론 당연히 선동이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뭐 최선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차선책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 많으면 은퇴하면 무조건 안정적인 시대는 끝났어요. 이번에 한번 보셨지만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 주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자산이 많이 있다고 과연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문제는 자산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의 배신. 나 서울에 아파트 있어. 나 주식 얼마 있어. 이거에 의지했다가 이러한 경제 위기나 자산 가격의 추락이 또 없을 거라는 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산에만 기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노후 준비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소득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물론 소득인데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 길어져야 돼요. 도대체 그럼 계속 일하라는 얘기냐? 나 언제 쉬냐? 언제 노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세계 여행이 꿈이다 그래갖고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분이 3분이 있었어요. 와, 난 진짜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 이 3명 다 1년을 계획하고 떠났는데, 이 3분 중에 가장 오래 있다 온 분이 몇 개월 있다 오신 줄 아세요? 3개월. 3개월 있다 왔어. 왜 1년 계획하고 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여행이 아니라 이거야.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내가 빨리 회사 그만두고 세계를 정말 여행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재미가 없더래.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행을 하면서 여행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직장이 있고 돌아갈 곳이 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잠깐의 열흘, 일주일의 여행이 행복했던 거야. 이걸 버리고 와서 야, 이제 1년간 여행하니 얼마나 행복할까? 안 행복해. 은퇴한 날로부터 한 달 딱 지나기 시작하면 나오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회사 가고 싶다. 일하고 싶다.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아닐 것 같죠?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거든요. 소속감이 없으니까 괴롭다 이거야.
60세에 칼같이 퇴직하고 집에 있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50대 중반까지는 현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돈은 조금 벌더라도 돈을 안 벌 수는 없잖아. 내가 일을 하는데 뭐 어디 무료 봉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는데 옛날만큼은 돈을 버는 그런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지만 내가 했을 때 좀 기분이 좋고 행복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70까지는 세컨잡을 해야 돼요. 세컨잡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옛날에는 뭐 A 업종에 종사했는데 A 업종은 내 생계형 경제 활동이었고 B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내가 B를 할 때 그렇게 재밌고 즐겁더라고. 그 B를 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B를 함으로써 일주일 중에 한 월화수 정도는 거기에 사회 활동을 하니까 소속감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 그리고 쉬면 훨씬 쉬는 게 또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월화수 정도를 가볍게 슬로우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일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간 동안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월화수목금토일 소비할래 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목금토일만 소비하면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게 돈도 벌고 그 시간 동안은 돈을 좀 덜 쓰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쓰시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월화수목에 많이 씁니까? 금토일에 많이 씁니까? 그 회사한테 고마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회사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소비를 좀 못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 뭐가 제일 가치 있어질 것 같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들 중에. 전기차? 그럼 빨리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네. 우리가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 중에는 지난 30년간의 자산 시장에서 누적 수익률로 보면 채권이 한 300% 정도 되고 주식은 한 670%? 뭐 그 정도 되고 부동산이 한 590% 뭐 이렇게 된다. 채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수익률이 제일 높더라. 그 다음이 주식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채권이나 주식이라는 거는 사용 가치는 없는 자산이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거기서 나오는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률만 내 거가 되는 거지. 그걸 뭐 내가 국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이나 주식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부동산이 뭐 세계의 누적 수익률보다는 가장 낮아서 뭐 한 600% 좀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이 부동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은 내가 살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내가 자본 수익이 생기지만 내가 만약에 그 집을 안 갖고 있었으면 어딘가 딴 데 가서 월세를 내든가 전세를 내든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든가 뭔가 비용을 발생을 했었을 텐데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집에 자본 수익이 났다면 단순하게 그 수익률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산이다 그러면 채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집이거든요. 채권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주식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집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가장 먼저 필수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에서 수익을 잘 내고 그 다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뭐 주식을 할까 채권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생각할 때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집은 비싸니까 나 모르겠고 야, 뭐 주식 좀 해볼까? 뭐 채권 좀 해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엉망인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금이라는 건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 세금은 세 가지에 붙잖아요. 첫 번째 소득이 있든지 소비를 하든지 재산이 있든지 이러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은 막 양도소득이 막 3억, 4억, 5억 벌었는데도 한 푼도 안 내는 거 아시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직장인들이. 주식 채권에 매달린다? 저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20년 전의 경제, 그 다음에 그 전 20년 전의 경제에 비해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나빠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GDP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10위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럼 위에 선배들이 우리가 왔던 길을 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야.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전교 500등이 100등 올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문제 한두 개만 더 맞히면 그냥 100등 올라가잖아요. 전교 5등이 전교 1등 하려고 그러면 그거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선진국일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두 번째가 양극화예요. 양극화는 왜 생길까?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임금이 10% 올라. 그러면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되는 거예요? 330이 되는 거죠.
300만 원이 느는 거죠.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30이 되는 거죠. 이거 누가 더 빨리 쓸 것 같습니까? 30만 원 빨리 쓰겠어요? 300만 원 빨리 쓰겠어요? 30만 원 더 빨리, 빛의 속도로 써버리지. 왜냐면 막 그 소비에 굶주리고 있었는데 월급이 30만 원 올라갔어. 와, 이거 뭐 그냥 당장 다 써버리는 거면. 아마 오르기도 전에 카드로 먼저 쓸걸? 근데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0만 원 늘면 그 사람 그거 바빠서 못 쓸 수도 있어요. 부자라 그래서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3천이 3,300 됐다고 그래서 막 갑자기 300을 다 쓰고 이러지 못하죠. 결국 무슨 얘기냐? 경제 발전이 지속되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소득 증가율이 일어나더라도 고소득자들이 증가되는 소득을 다 소비하지 못합니다. 이거를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져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인데 못해. 그 남는 돈 어디다 차 사든지 집 사든지 비싼 물건 사든지, 부자들이 사는 집,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차가 비싸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앞으로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자산들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주는 자산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근데 얘네들 간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 비싼 놈이 계속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싼 놈은 잘 안 비싸죠. 그러면 결국 우리 직장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20년, 30년 후에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달러나 금이나 이런 게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상가, 건물, 빌라 뭐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 간의 수익률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후 준비도 되도록이면은 상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하위 자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단 상위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 상위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거. 그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게 뭐야? 상가 건물보다는 주택이 낫다는 거지. 주택 중에서도 뭐야?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지방보단 서울. 서울에서도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이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서울에 인기 있고 입지 좋은 곳에 사진 못하겠지만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서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내가 좋은 주택을 하나 갖고 은퇴를 하면 거기서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리스키한 거는 중간에 우리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할 필요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노후 준비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상가 건물보다는 주택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건물주라 그러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물주 대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건물주의 그 고충을 몰라. 비만 오면은 올해 농사 풍년되겠다. 농사 짓는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야. 건물과 상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에 가장 현금 흐름이 플럭추에이션이 큰 현금 흐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하다는 거죠. 월세 1,000만 원 들어온다? 그 월세 1,000이 평균이 아니야. 지금 월세 1,000 들어오지만 언제 이게 500이 될지 300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자나 고정비, 경상비는 안 나가냐? 그럼 계속 나가거든요. 임대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그 주택으로 하세요. 내가 내 살 집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임대 소득을 받냐? 1주택자도 임대 소득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련한 주택을 임대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거보다 다운사이징 하거나 외곽으로 빠지면 그 차익만큼 임대소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중에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거는 주택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겠죠, 당연히. 그리고 입지가 좋으면 더 좋고. 그게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률이 낮은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계획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2주택자까지는 조금 중과세도 좀 풀어주고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영원히 간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1주택으로도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